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도 또 분분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 중국 경제가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동안 알아오고 배워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을 제대로 아시는 분, 저는 중국 경제, 중국 사회에 대한 권위자 강준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제가 네. 수년 동안 이제 배워왔는데 정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바른 그 중국 경제의 판단 혹은 중국 사회에 대한 진단 이런 거 좀 해주고 계신데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려도 될까요? 중국 경제가 그래도 22년에 셧다운이 있었다가 좀 리오프닝 되면서 좀 생각보다 빨리 상승할 것 같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 같다. 이랬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렇죠. 한 3개월은 반짝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는 막혀 있잖아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그다음에 국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내수 진작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특히 국경절, 노동절 연휴 이럴 때 엄청나게 막 그 붐업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6월부터 또 급전직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욕적인 리오프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3개월 반짝하다가 이제 엎어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더블 딥이 보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게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적인 보완들이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3기 지도부의 행정 부분이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리창 총리가 이제 수장으로서, 경제 수장으로서 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핵심 역할을 맡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소위 그 경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다. 그럼 국민들도 내가 뭘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쓰다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사실은 중국 경제의 이 경제 성장의 한 6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경기가 죽게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산업 생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악순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고착화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러면 더 고강도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게 옛날에 해봤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800조, 그 당시 우리 뭐 예산이 500조도 안 될 때입니다. 800조의 자금을 경기부양책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주로 경기 부양으로 간 게 아니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의 원조가 거기 붙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 또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는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부채 위기라든지 정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 이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책을 펼쳤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 4, 5, 6, 7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디플레이션
전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때 또 2%대로 내려왔다가 그럼 세계적으로 다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22년에 또 회복될 것 같다가 22년에 셧다운 때문에 또 내려왔다가 지금 23년에 또 회복될 것 같다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딥이 아니라 트리플 딥이 가까운 이런 현상에 놓여 있고 중국이 거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중국 PMI 지수를 좀 보니까요. PMI 지수도 이제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로 나누면 둘 다 이렇게 나름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꺼지더라고요. 둘 다 꺼지더라고요. 50을 못 넘어요, 잘. 그러니까요. 49.2, 뭐 49.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아시다시피 뭐 중국 경제 25%,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안한 시기에 저걸 샀다가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조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자꾸 저축으로 가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못 믿겠다고. 근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2020년부터 보는데 실제로 2019년에 중국의 부동산 대란이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유령의 도시, 뭐 6천만 채의 빈집이 있고 사실 그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기도 전에 또 팬데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팬데믹 정책을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봉쇄식 이걸 하다 보니까 봉쇄라는 게 뭐예요? 봉쇄라는 게 결국은 자본과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거잖아요.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3년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딥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차고 나가려고 해도 이거를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중국 국내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볼 때도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해외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 투자가 안 일어나는데 올 봄부터 그런 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고위급 경제 포럼이라든지 보아우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방 정책을 더 확대할 거고 변한 게 없다. 외자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국 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러니까 내외적인 문제가 다 시장의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 마땅히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정말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 좀 일본 경제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가지고 그 초인플레이션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22년, 23년. 근데 중국 경제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물가에 가까운 제로 물가에 가까운 근데 살펴보니까 이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가 이번에만 온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도 왔었고 또 왔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디플레이션 우려 혹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실제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가 또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부러 부도를 일으키고 돈 챙겨서 나오는 그런 대도망,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중국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하루 아침에 일거에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역 수지 흑자를 해마다 보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있는 거죠. 돈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네가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입해서 어쨌든 만드는 기본 돈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특히 그 WTO 체제가 95년에 출범이 됐는데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 우리가 중국이다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죠. 예. 그럼 달러 수입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달러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 이걸 처치가 곤란해진 거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산업시설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하기보다는 이 돈을 쌓아놓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펼친 전략이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을 해외로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환율 가지고도 조정이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세계적인 제조업 대국이었잖아요. 네. 일본, 독일. 예. 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 구매하고, 이 중국은 조수취라고 그러죠. 이게 밖으로 나가라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원래는 1대1로가 이제 경제 전략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1대1로는 이제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18년에 1대1로 전략을 중국 외교 대외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이러한 외자를 다른 부분으로 중국 내부에서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해외로 돌렸단 말이죠. 네. 해외로 돌리고 나서는 이제 분산에는 성공했는데 이게 결국은 상업차관이나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서 상업차관을 주거나 또 일부 국가에는 이제 직접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대개 9,700억 불 정도 미국 무슨 잡지 이코노미스트인가 어느 쪽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업차관을 한 9,700억 불, 그 다음에 일반 지원을 한 7,000억 불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이제 빠져나갔죠. 그럼에도 외환보유고는 세계 제1위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돈을 국내 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1대1로라는 게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한 10년간 그거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중국은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 중속성장 시대에 들어왔다. 그거를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썼어요. 예. 신常態라고 해요. 새로운 정상 상태. 발음 좋으시네요, 네. 역시. 예. 아니, 중국어는 잘해야죠.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신창타이. 잘못했죠? 한번 다시 한 번만. 신常態. 예, 저 어려워. 그러니까 뉴노멀로 규정을 했고 더 이상 8, 9% 성장은 안 된다고 이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흐름을 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잘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4% 뭐 했다. 그리고 올해가 5% 성장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 통계도 신뢰를 잘 못 주고 있잖아요. 뭐 수치를 분석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전력 생산량도 줄어들고. 네. 전력 생산이 주는데 어떻게 산업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그다음에 물동량. 예. 기차로 움직이는 물동량도 그 4%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수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마사지를 많이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구조가 가게 되면 저성장 구조로 갈 거다. 망하지는 않지만.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래도 시장 경제 메커니즘으로 갔었고 중국은 네. 여기에 이제 정책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체제가 올라오고 나서 금융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결국은 이런 경제 위기가 금융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 원리를 조금 더 특히 경제적인 쪽에 모든 거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한다 그러면 분명히 최소한의 길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삼선했고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얘기하는 사회주의의 승리, 그 서방식 발전 모델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세계적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논리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더 혼나봐야 된다, 중국이. 더 혼나야 저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계 없어도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네. 저런 거를 살리려면 중국도 나름대로 좀 미리 네. 선제 작업을 해야 된다. 안 하니까 혼나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혼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뭐 자본주의라든가 뭐 소위 이제 한국이나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L자형 성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은 질문 주신 대로 우리는 중성장 국가로 간다. 마치 그게 또 새로운 뉴노멀이다. 네. 뭐 이렇게 신창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중성장이라 한다면 이제 과거에 뭐 14%대 성장률을 이제 포기하고 5%대, 4%대. 근데 IMF 경제 전망 숫자로 보면 28년까지 전망치가 있는데, 역시 L자로 이렇게 4에 부합하는 숫자로 이렇게 쭉 갑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이제 서방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고성장국에서 중성장국으로 간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오히려 과거에 누렸던 그런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린 30년으로 당장 갈 것 같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성장률이 그렇죠. 4, 5%대는 유지하는 모습이니까 중성장으로 가다가 추후에는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못 살았을 때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000원에서 10% 성장하면 1,100원이 되는 건데, 10,000원일 때는 1%만 성장해도 1,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예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경제력, 군사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5% 4.75인가 그래요. 이제 복리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4.76%로 성장을 하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 수치만 갖고 그런 거죠. 사실 미국이 매년 정말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하면서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이 망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달러가, 가치가. 근데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로 계속 가는 거를 안정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정도에서 그냥 하면 되겠다 그러겠는데, 이게 이런 그 사회주의라는 정책적 요소에 의해서 이 정책의 어떤 흐름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그게 시진핑 때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념적 성분이 이제 그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고사하고, 그냥 지금 중국이 12,000불 정도 되니까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14억 인구가 12,000불이면. 근데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 시진핑이 그런 얘기하죠.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상태로 가면 여기가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발전의 통례는 정치 민주화든 경제 민주화든 민주화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없더라. 경제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시아도 뭐 필리핀이 제일 잘 살았었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잘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문턱에서 다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민주화라든지 네.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경제 민주화라고 보통 뭐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시장 경제에서 또 노동 성분과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그 현대화라는 개념으로 봐서 시장에 맡기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참여형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돼야 이게 경제가 성장하더라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이 이제 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로 미국이 어려워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중 싸우잖아요. 중국이랑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금융체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미국의 무역체제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밖에 예.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중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식 모델이나 이런 걸 하려면 중국의 재화 공급 시스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설득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고성장 반등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다 봐왔고, 네. 그럼 중국에도 그걸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발 이익이라고 그러죠. 늦게 가면서 네.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어느 형태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망한다 그러면 중국이 망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좋을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직접적으로 공산당 통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겠네. 이게 뭐냐, 대안도 없는데 우리는 당신들 공산당만 쳐다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에 대한 지위 자체가 흔들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중국 정치가 불안해지죠.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한없이 중국이 그 몰락하고 막 네. 엎어지는 거를 공산당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거다. 이게 더 가면 그러면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네. 그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런 네. 쪽으로 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뷰고요. 저도 이제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이 선진국으로 소위 도약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중국도 그런 트랩에 갇힐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현상을 좀 더 이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 주셔가지고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대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잠깐 이 중국 경제 자체를 놓고 요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요 얘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진짜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네. 대졸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대졸자를 품어줄 만큼의 중국 경제 고용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21%를 초과하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이거 어떤 문제라고 좀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청년을 16세에서 24세라고 하고, 네. 그 대졸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1년에 대졸자가 1158만 명이 나와요. 네. 1158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주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뭐 3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중국의 엄청난 부담이죠. 1158만 개의 일자리 플러스 그 전에 취업 못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항상 200~30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청년 실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 인구네요. 네,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대졸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웠잖아요. 물론 다 대졸은 아니지만 적어도 1,200만 명은 대졸자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문적이나 또 뭐 그 기술적으로도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단순 노무직을 할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가 불안해지면 원래 중국 학생들도 제일 많이 찾는 데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럼 안정적이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건 한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도 이 관료 사회를 너무 키우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게 이제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막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죠. 네. 우리 중국에도 그런 거 해라. 텐센트 막 이런 데 알리바바 가야 월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규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유 나는 그렇다고 내가 막노동 할 수도 없고 그게 가만히 있자. 그게 탕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누워있는 거. 네.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 일자리 없는 거하고 이런 배운 사람들 일자리 없는 거하고 다른 게 얘네는 SNS, 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그걸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 체제가 3선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도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미국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뜬다.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나를 지원해달라. 내가 제대로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거를 제일 열심히 지원한 부대가 MZ세대입니다. 네. 특히 여학생들이 그렇게 더 많이 했어요. 이 젊은 세대가 시진핑의 강력한 지지자에서 네. 시진핑의 감시자가 됐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일부지만 백지 시위라는 형태로 그런 게 표출이 됐잖아요. 네. 물론 중국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보도도 안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가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잖아요. 네. 뭐 인구 1위도 뭐 인도에 뺏겼다. 뭐 뺏긴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인구 구성원이 네. 이제 고령화 시대가 꽃이 피기도 전에 더 빨리 온 거예요. 인도나 베트남보다 평균 연령이 10살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결국은 은퇴도 빨리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퇴 빨리 하는 사람들을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구조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노동력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면 노동력이 떨어지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니까 부양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인구학적으로 네. 굉장히 중국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빨리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이 사람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네. 늪이다. 이 부분을 넘어가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 건데 중진국 함정은 대량의 그 중진국이 될 때까지 발전은 대량의 요소 투입으로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고 지금 이 청년들이 바로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의 어떤 고도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데도 이 청년 실업은 아주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이 대졸 청년들이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고 내년은 더 많을 거라고 하고 또 쌓여 있으니까. 근데 올해 내년 동안 뭐 기업 활동이 뭐 정상화되거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업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중국 경제가 이 대졸 청년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위의 계층들이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담은 또 늘어나고. 맞습니다. 이런 것 더군다나 고령화는 또 진전되고. 진전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매 국가가 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그렇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이제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온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왔다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의해서 많이 왔고 그나마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45년이 돼서 잘 왔는데 최근의 행보는 이걸 다시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네. 이 정도의 성과도 다시 그러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수습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